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공부 좀 측면에서 특정 기업을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 대한 주제는 영업의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죠. 그 자동차 스프링을 만드는 소재, 철강이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이 기업은 매출액의 장기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는 두 가지로 부류가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이고요. 하나는 장기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는 기업은 주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유한 기업들. 우리 전기차로 가잖아요. 그리고 기계식에서 디지털화로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하향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향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상하는 기업과 장기 횡보하는 그런 기업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 나뉘게 되는데 근데 어떤 기업이든 간에요. 경쟁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사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여기에서 이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고요. 탈피하면은 삼성전자처럼 확장형 기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하고 뭐 그러면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사양화가 되든 경쟁화에서 밀리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신규 사업을 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기 자본화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안정성이 좀 높겠죠. 그잖아요. 이런 건데요. 그런데 기업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구조냐면, 지금 요 기업처럼 흑자고 흑자인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요 당기순이익이 장기적으로 적자, 대규모의 적자인 기업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것인데, 이게 영업의 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업의 이익은 보통 이제 뭐 투자를 해서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많은 건데, 우리가 외환위기 때와 지금과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외환위기 때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요. 그룹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신생 기업들이 새로 출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영업의 이익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흑자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 흑자만큼 여기서 대규모 적자가 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잠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는 대규모 적자가 나는데 이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달달달달 외운 경우에는 제가 또 그런 사람들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그랬지만 지금은 구멍가게들도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만큼 기업들의 영업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손재주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차리고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못 해가지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빼먹고 그죠?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인생이 한 방이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대박 칠 거다 뭐 이 얘기 듣고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냥 날려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우린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 구조도 다양한 형태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손재주는 좋아서 영업이익은 흑자를 내지만은 순이익에서는 적자를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업의 이익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언젠가는 사양화가 되고 언젠가는 경쟁에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해야 그 기업의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제 돈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축적해 나가야 나중에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영업 활동도 잘하고 순이익도 젊었을 때 이제 기업을 차려가지고 이제 영업 활동도 잘하고 돈 관리도 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요. 그런데 한 60 정도 되니까 그 회사가 이제 사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모아놨던 돈으로 새 길을 가는데 거기서 그냥 다 까먹는 경우도 있죠. 또 거기서 또 성장을 계속 이어가서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어쨌든 간에 돈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까먹고 저렇게 해서 까먹고 하게 되면 맨날 영업 활동에서 돈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관리를 못하는 기업은 빼먹거나 그죠? 뒷구멍에서 빼먹거나 아니면 방탄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영업 활동은 물론 경영자의 의사결정도 있지만 직원들의 노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노동자의 역할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려 나갑니다. 하지만 영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고요. 대체적으로 노동자의 이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성질의 이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견제 감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때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들도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볼 때에 이 기업의 적자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적자에 대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계속 적자를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수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익 관리나 이런 것들도 경영자의 덕목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전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65억이에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130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업이익에서 벌은 거 갖고 좀 돈을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억을 보태게 되면 175억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10억의 이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5, 166이니까 1대1 구조죠. 50억이 마이너스죠. 실질적으로 50억을 번 겁니다.
10억에서 50억을 번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0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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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들어오고요. 이전에도 플러스 플러스였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이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은행에 금융자산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케이스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원금 보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자 보는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물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비용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금융 원가는 0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자산형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익은 얘는 이제 이자 수익입니다. 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변동성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갖고 은행에 이 그동안 벌어들인 사내 유보를 전부 다 예금에 넣었는데 적자가 나. 근데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가격의 변동성이 좀 심한 자산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지분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가가 뭐 오락내락 하잖아요. 또 기업에는 주기성이 존재하고 등등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기업 그 구조로 볼 때 또 이익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주기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건지 그건 이제 그 자산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합니다. 10년, 20년 지분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 분명히 그 지분에는 그런 어떤 변동성 주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건 능력이죠. 그잖아요. 선견지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경영자는 이거 되게 좋다는데 그래서 사놓고는 그냥 마냥 방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이런 멀티적인 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보따리 장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의 관리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어쨌든 영업 활동에서 뭐 그 꾸준한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관리도 잘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해요. 하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현대 백화점에 인수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좀 정황이 있었어요. 어떤 정황이냐면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자동차 스프링 관련 외적으로 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어 왔고요.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이제 근래도 물론 이전에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까도 봤다시피 얘네들이 영업의 수익이 주로 이제 이자 수익에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예금 자산을 이제 들고 있고 하는 구조니까 그런 이제 흐름인데 근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멕시코 저 뭐냐 이 미국이죠. 대연강업 모회사입니다.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 얘네들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전에는 요거는 갖고 있었어요. 2009년도에 좀 투자를 했죠. 그러다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경영 결단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분을 사들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규모는 크진 않지만 뭐 4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뭐 13%, 17% 이렇게 지분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디에다가 이제 활용하느냐
요런 이제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물붓기가 들어가는지 여부도 중요할 거고, 과연 이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거냐 하는 이제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래성과 전혀 관계없이 그룹사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미래지향적이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또 그럴 거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사정에 따라서 좀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에는 좀 장단점들이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원강제가 스프링 원료를 대형 강업에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대형 강업의 스프링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삼원강제 매출도 증가해야 되는 구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향성도 유사한 구조를 가져야 할 텐데, 언제부턴가 대형 강업은 우상향하는 실적이 나오는데 비해서 삼원강제는 제한성을 갖고 있는 구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삼원강제 매출액이 2021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은 하긴 했지만 다시 둔화가 좀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모형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장기 박스권입니다. 그쵸? 그런데 자, 대형 강업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근 몇 년간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예요. 물론 얘도 장기적인 박스권을 거쳤죠. 그래서 삼원 강제도 장기적인 박스권을 갖췄는데 지금 한 4개년 정도에다가 이건 작년까지입니다. 올해도 사상 최고치 매출을 갱신을 했으니까 5년차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삼원강제는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에요. 지금 아직 실적 발표는 나오진 않았지만 좀 둔화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확연히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둔화기 때에도 얘는 매출액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대형 강업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 계율이 생긴 데다가 대형 강업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는 지금 이만큼의 계율이 생긴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왜 그러냐 그러면 대형 강업은 이제 현대차가 해외 진출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이제 진출을 하죠. 해외 법인체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삼원강제의 경우에는 삼원강제 자체의 생산 공장은 국내 공장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수출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조달을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형 강업이 그렇게 해서 우상향 성장을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 대현 아메리카 미국 법인의 경우에 장기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면 어, 이익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익을 내고 그에 따른 배당을 줘야 이제 이게 진짜 실질적인 투자의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매각해서 차익이 발생이 되고 해야 되는 구조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망하거나 뭐 요런 형태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증시의 주가가 저PBR에 구성이 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배당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투자 회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요. 뭐 어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련되지를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또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물음표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거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또 투자 규모도 중요하겠죠. 많이 하는 경우와 조금 하는 경우도 또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건데 현재로서는 스프링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어서 삼원강제는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잖아요. 그 신규 사업 방식이 뭐 지분 투자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제로 포인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하나하나씩 꾸려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삼원강제의 조금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금속 소재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 사용을 해요. 건설, 자동차, 가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사용합니다. 근래에는 뭐 조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군용 무기, K2 전차, 뭐 이거 다 철강이 들어가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도 그 케이스 또는 부품의 각종의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소재가 필요로 한데, 로봇 같은 경우도 그 드론도 그렇고, 어,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철강을 쓸 수도 있겠죠. 가벼운 철강, 가벼우면서 단단한, 뭐, 요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이제 철강만 놓고 볼 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 로봇인데, 그죠? 로봇인데, 소재를 철강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보통 그렇잖아요. 가볍고 단단한 뭐 요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금 처리 됐든 그죠? 또는 열 처리 방식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철강의 경우에는 철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어 철강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철강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그 능력을 상승시켰냐 하냐면 합금철이 있죠. 합금하는 방식. 소재와 소재를 합금해서 강화를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열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뜨임이라는 방법도 있고, 뭐 침투도 있고, 그 각 금속의 속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 뭐 분말, 야금의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공 방식에 의해서 이제 철강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것 자체가 이제 신소재가 되고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받는 구조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면 지금도 계속 그 방법으로 시대에 요구하는 철강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뭐 기가스틸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가공 방식에 따르는. 그랬을 때, 이 삼원강제는 또 삼원강제 나름의 그런 가공 기술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포스코의 지원적 요건도 있고, 최근에 옹벽을 이렇게 신규 사업한다 할 때에, 포스코의 어느 정도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데에는 뭐 자동차가 성장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그 이 규모 경제의 특성이 필요로 한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규모의 시장을 가져야 되는데 큰 규모 시장에 봐야 뭐 자동차, 건설 뭐 이런 정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요 부분에는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틈새 시장도 제한적이었을 거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존에 없던 뭐 드론,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그리고 농업도 우리는 막 모물했던 거 요즘에 이제 다 기계 장비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틈새 시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도 열려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가공 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공 방식에 따라서 뭐 기계도 필요하고 뭐 등등 할 수도 있는데, 그 제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뭐 기계 뭐 요소도 달라지고 뭐 등등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이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데 그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규 라인을 깔고, 또 그 신규 라인 자체가 대규모 자산을 구성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라인 자체에서 일부를 좀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작은 비용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옹벽 사업을 한다 그래갖고 옹벽을 좀 일부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거든요. 신규 사업할 때 뭘 보냐면, 증설한다 라든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자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갖고 옹벽을 이렇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몇만 톤 정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납품을 이제 해야 돼요.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철강을 생산하면은 생산 라인이 연간 뭐 100만 톤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다. 시설들이. 근데 만약 기존 라인과 전혀 무관하다. 이 옹벽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전혀 다른 형태의 라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선주문 받은 게 예를 들어서 1000톤이다. 그러면 1000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죠. 시장 규모 계산해가지고 시장에 뭐 100만 톤을 수요하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보통 뭐 50만 톤 갖다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그 쥐꼬리만큼 하는 1000톤을 납품하기 위해서 딱 그것만치는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해도 더 많이 하지. 그리고 선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옹벽을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면서 뭐 대규모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공시가 있거나 하지를 않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라인 내에서, 또는 물론 일부는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일부 공정은 얘네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서 하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외주를 준다든지 하는 뭐 여러 형태들이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부분을 통해서 이 기업이 사업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구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한단 말이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라인 체제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왜냐 초기 사업 들어가서 이제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금호전기라는 기업인데, 지금 금호전기는 거의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전에 십몇 년 전인가 그때 당시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앞으로 차세대 제품이 주도할 것이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대박을 칠 것이다.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금호전기가 또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간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기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낫다 이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그 투자한 게 그냥 공중에 다 날아가 버린 사태가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에서 뭐 인생이 대박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어 이게 우리가 시장도 한 번에 열릴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죠? 요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에 대한 생산 시설을 왕창 투자했다가 이 기간이 10년, 20년 걸려버리면 기계 장비는 뭐 수명이 5년, 10년 뭐 이래 버리니까 그죠? 이게 결국에는 과잉 투자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이렇게 초기 사업에서는 그에 합당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기업들이 망합니다. 그냥도 보시면은 유형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경영 능력이고 통찰력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백화점이 이제 인수를 했으니 얘네들 이제 경영 스타일이 무엇이냐,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무수히 많아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케이스죠. 쉽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단계 단계 케이스를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이냐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많이 접하고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지금 이런 얘기 하시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환상주의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를 해요. 지금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방법이 이제 여러 형태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가치 투자. 그래서 길목 지키기 한다 그러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저가에 장기 매수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기주가 돼서 조용히 털고 나오는 매매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타이밍 매매를 하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주가의 주식을 사는 그런 타이밍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달리는 차에 뛰어드는 방식의 매매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형태의 매매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나누면 사건이 벌어진 기업과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기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재료에 대한 사건이 벌어진 기업들은 적지 않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서는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소외주들이에요. 이 소외주들 중에서 그럼 내가 이게 그릇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이제 성견지명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성견지명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관리를 잘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된 주제는 그런 걸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옛날에는 관리를 잘했는데 어느 날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경영자가 뭐 저도 마찬가지 나이가 먹으면 좀 떨어져요. 그죠? 물론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럽니다. 생산성도 줄어들고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경영해가지고 뭐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어. 그런데 60, 70, 80에서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안 되던 사람과 되던 사람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승계라고 그러자 보통요. 승계가 이제 또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서 이제 좌우하는 거니까. 물론 보통 자식들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모가 잘했다 그래서 또 자식이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의사 직업을 가진 부모가 의사의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어렸을 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자식의 능력이 떨어져서 맨날 뭐 부모 돈 가지고 뭐 양주 불고, 그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맨날 이런 데에만 이제 관심이 있는 애라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된 애겠지만, 그죠? 그러지 않은 애들은 부모가 의사가 되면 결국에 자식도 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물론 모두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왜 어른들이 너 부모는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거는 물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식 나름이기는 해요. 자식 나름이긴 하지만 근데 아무리 이제 애가 천재여도 그죠? 어느 정도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학습의 배경이거든요.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수학 천재가 있었어요. 수학은 무조건 100점입니다. 심지어는 공식도 만들어내요. 그 정도로 애가 엄청 뛰어나고 때로는 선생한테 물어봤는데 선생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거 지가 풀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천재입니다. 그런데 걔는 왕따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친구들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애들을 더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왜냐면 친구들 입장에서 이상한 놈이거든. 그죠? 그리고 질투심, 열등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거는 다 떨어져요. 언어, 뭐 국어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고 역사도 뭐 다 떨어져서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진출을 못해. 왜냐면 전교 꼴등이에요. 고등학교가 이제 내신제가 있고 공고나 이런 데 내신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때는 이제 인문계는 시험 쳐서 갔거든요. 고등학교는 시험 쳐서 가고 그 외에 이공계나 이런 데는 이제 성적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만 잘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갑니다. 수미양 가. 그러니 우리가 일정 정도의 가를 맞게 되면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혹은 진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걔를 어떻게 해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노동자예요. 노동자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애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꼭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거기는 직원들도 잘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개판인 기업들도 있어요. 노동자들이나. 그러니까 경영자도 문제지만은 노동자들도 아무리 경영자가 잘나고 실질적으로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대기업을 만든 그런 능력의 경영자, 전문 경영자거든요. 여러 개 기업을 성공시킨 전문 경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빙해가지고 이제 회사 이사를 시키고 이렇게 해본 케이스가 있어요. 그 기업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노동자들이 그냥 맨 남탓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다른 부서에다 떠넘기고 막 이직거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끼리 똥똥 뭉쳐갖고 그냥 배째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하고 결국엔 그 기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죠. 그잖아요. 조직이란 게 그런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놓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일단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돈 관리를 잘했다는 기업들은 순자산형에 있는 기업들은 물론 나중에 망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뭐 20년 업력이 됐는데 20년 동안 돈 하나 벌어놓은 게 없어요. 부채만 딸랑 있는 기업이 신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순자산형 기업이 있고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의 출발선상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이제 찾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 그걸 잘 해 나가느냐, 요런 것들을 이제 껴맞추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요런 개념에서 샘플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한번 좀 접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